AI 모델들이 등장해서 인간 모델들의 어떤 일자리를 뺏기도 하고 가상의 아나운서가 등장해서 뉴스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현장에 가서 직접 배우가 연기하는 것을 일일이 카메라로 담았던 영화 같은 그 장르에 있어서도 오직 사람의 명령어만을 통해서 컴퓨터가 이제 그 영상까지 만들어낸 이런 시대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심지어 동영상을 학습시키게 되면 입력하게 되면 평론도 해줘요. 평론가마다 또 데이터가 많은 분들은 그 사람의 톤으로 관점을 평론도 붙어요 밑에. 앞으로 컬러를 그렇게 쓰면 되겠는데요. 안녕하세요. 본격 ESG 전문 유튜브 서브원과 함께 SG 진행을 맡은 저는 파칼럼니스트 김태훈입니다. 오늘은요 미래를 이야기하는 인지과학자 경희대 경영대학원 김상균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본인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저는 이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인지과학자라고 소개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좀 공부한 이상한 아저씨입니다. 네. 로보틱스 공부했고 산업과학 공부했고 인지과학 공부했는데 근무는 경영대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미래를 이야기하는 인지과학자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책을 내셨어요. 이 책에 대한 소개도 좀 간략하게 좀 해주시죠. 이렇게 제목을 보고서 AIX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많이 읽으세요. 네. 제가 의도했던 현상이에요. 자기가 지능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자기 지능은 지워버리고 자꾸 인공지능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I를 인간 지능을 확장하기 위한 도구로 좀 바라보자. 어떻게 내 머리를 더 잘 쓸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를 책에 담아봤습니다. 어떤 선입견적으로 인공지능이라고 읽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AI와 함께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지능을 사용해야만 하는가, 진화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담고 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SG와 인공지능은 이제 미래 사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이제 단어이자 이제 키워드가 되는 것 같은데 공통의 이제 핵심 가치를 찾아야 한다라면 아마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 두 개가 이제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일 것 같은데요. ESG가 이제 추구하는 환경 보호, 또 사회적 책임, 또 투명한 지배 구조 이런 이제 목표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또 인공지능 기술이 반드시 이제 필요한 요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의견에 이제 동의하시는지 먼저 이제 교수님의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ESG가 투자자들 관점에서 기업을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평가하거나 어떤 분석하기 굉장히 어렵기도 해요. 기업에서 제공하는 몇 개의 어떤 아티클이나 또 데이터만 보고서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기 좀 어렵거든요. 네. 인간이 보지 못하는 수많은 어떤 문헌들 그리고 좀 방대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AI 도움을 받게 되면 좀 더 이 기업이 ESG 잘하고 있는지를 그런데 어떤 많은 좀 정보를 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보게 되면 많은 뭐 투자 기관들이나 헤지 펀드들도 ESG를 이제 바라볼 때 AI를 활용해서 평가하는 것도 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수치화하기가 좀 애매한 추상적인 어떤 개념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잘 기업이 하고 있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분석 능력보다는 이제 방대한 자료를 모아서 데이터화시키고 그걸 인공지능으로 이제 해석하는 이런 어떤 그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겠네요. 일례로 저런 게 있어요. 요즘에 뭐 그린워싱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은데 친환경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들이 이제 위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보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뭐 신문 자료도 봐야 되겠지만 소셜 미디어도 보고 개인들이 활동한 다양한 블로그도 뒤져보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일일이 어떤 평가 지표에 맞춰갖고 하기는 어려워요. AI가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는 기존에 학습한 것만 분석한다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에 이제 AI들을 API를 잘 구성하게 되면 웹이나 소셜 미디어도 크롤링해서 긁어다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기업이 진짜 발표한 대로 실제 환경적인 걸 하고 있는지 아니 소셜 미디어에 나온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그렇지 않구나라는 걸 찾을 수도 있고 하나의 슬로건화 돼서 기업의 이미지만 세탁하는 쪽으로 쓰이는지 아니면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서도 이제 수많은 인공지능을 통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떤 발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인공지능이란 무엇이다? 라는 어떤 한 줄의 그 명료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실 수 있는지요? 저는 인공지능은 인간 지능의 확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현재 인공지능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어떤 원리가 딥러닝이라는 방법인데 딥러닝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신경망을 베껴서 만드는 거거든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래서 틀을 짜놓고 여기 인간이 만들었던 많은 데이터를 쏟아 부어요.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문헌들이고 네, 그다음에 텍스트, 그다음에 음악이나 영상들도 쏟아져 들어가 있고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한 명의 인간은 사실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어도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그렇죠. 물리적인 어떤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지금 인공지능이 인간 작가보다 소설을 뭐 잘 쓰네 못 쓰네 말은 있지만 학습량 자체는 압도적으로 높은 것 같아요. 그 어떤 소설가보다 많은 소설을 읽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를 갖고서 소설을 만들어라
그거 하면 나쁜 거고 결과는 좋지 않게 나오겠지만 내가 소설을 쓰는 입장에서 얘를 하나의 리뷰어나 파트너, 동료처럼 해가지고 티키타카 대화하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소설을 많이 읽은 사람을 옆에 앉혀두고서 글 작업을 하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글이라는 걸 쓰기에 필요한 나의 인간의 지능을 확장해준 도구처럼 옆에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두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텍스트, 그러니까 문헌상의 이야기들보다는 주로 어떤 영상적인 측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AI 모델들이 등장해서 인간 모델들이 어떤 일자리를 뺏기도 하고 가상의 아나운서가 등장해서 뉴스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현장에 가서 직접 배우가 연기하는 것을 일일이 카메라로 담았던 영화 같은 그 장르에 있어서도 오직 사람의 명령어만을 통해서 컴퓨터가 이제 그 영상까지 만들어낸 이런 시대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창작하기가 가장 어려운 게 흔히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왜냐하면 글, 음악, 그림 이렇게 별도별도 있었는데 이게 다 합쳐진 종합적인 장르가 영상이니까. 올해만 봐도 12월에 부산에서 AI 기반의 영화제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 그때 보면 어떤 그 영화를 만드는 밸류체인의 모든 과정을 AI가 다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획을 해. 근데 사실 기획도 AI가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기획을 던져주면 시나리오가 나와. 시나리오별로 폰트를 짜는 것도 AI가 짜주고 음악도 만들어주고 캐릭터도 설정해주고 현재는 1분, 3분 이내인데 그렇게 해서 씬별로 또 영상도 직접 만들어줘요. 만약에 내가 한국어 영화면 자막도 얘가 다른 나라 말로 달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모든 과정을 다 해주는 거거든요. 심지어 동영상을 학습시키게 되면 입력하게 되면 평론도 해줘요. 평론가마다 또 데이터가 많은 분들은 그 사람의 톤으로 관점으로 평론도 붙어요 밑에. 앞으로 컬럼을 그렇게 쓰면 되겠는데요. 아 실제 저도 가끔씩 다른 문헌이나 그런 칼럼 쓰거나 비판을 할 때 AI한테 물어봐요. 너 관점으로 한번 해달라고. 그럼 작가 같은 거 입력할 수가 있어요. 해밍웨이 관점으로 비판해달라. 그럼 굉장히 엄청나게 세게 이제 비판이 들어오고. 저도 뭐 이제 연구를 하고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순수하게 어떤 문화나 영화나 그런 예술 쪽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더 많은 고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런 관점까지는 쳐다보지 못했어요. AI를 그 쉽게 이야기해서 저는 저의 어떤 가장 요새 흥미로운 장난감으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과연 이게 어디까지 뭐까지 어떤 일까지 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다 보니까 제가 기존에 썼던 어떤 이 칼럼이라든지 평론을 일본어로 번역을 했어요. 잘 되죠. 예. 네, 그 일본 잡지에서 투고를 한번 해봤어요. 예. 채택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번역체로 생각을 했다라면 원래 이제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제 글이라는 게 어떤 문장의 어떤 완성도를 굉장히 크게 보기 때문에 아마도 채택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어떤 번역의 기능까지도 굉장히 그 완벽하게 해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문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아, 그렇습니까? 예, 진짜로요. 오. 그러니까 한국어 문장을 그냥 넣었을 때 퀄리티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어 원문이 문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맞아 떨어질 때만 영어고 일본어 번역이 잘 돼요. 비문이 없다라는 거죠, 소위 얘기하는. 문장이 깔끔하고 비문이 없을 때 번역이 잘 돼요. 또 이런 칭찬을 받게 되다니. 아니,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교수님은 이 챗GPT 인공지능 소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좀 저희가 엿듣고 싶은데. 정말 많이 쓰는데요. 원래는 논문 같은 거 스터디하거나 찾거나 할 때도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하는데 요즘엔 대학원생들 좀 덜 시켜요. 논문을 찾아주는 전문적인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논문을 찾고 요약해 주는 것도 뭐 이런 인공지능으로 보기도 하고 또 수업에서 쓰는 뭐 음악이나 그림 같은 것도 다 그런 AI로 만들어서 수업에서 제가 수업 로고송도 만들어 쓰거든요. 그래요? 예. 또 제가 수업에서 어떤 이야기 같은 거, 비즈니스 케이스 같은 거를 이야기를 꾸미게 되면 그것도 제가 읽어주지 않고 나레이션 성우를 시켜서 녹음을 시키고 그거 이제 틀어주기도 하고. 저는 요즘에는 AI가 가끔 다운될 때가 있는데 다운되면 거의 일을 멈춰야 될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졌어요. 그렇죠. 의존도가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고 또 활용도도 굉장히 이제 폭이 넓어지는. 제가 그래서 하나 예를 좀 들어보려고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늘 교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요. 제가 사실은 교수님의 그 저서를 읽지는 못했어요. 솔직하시군요. 네. 교수님과 이제 AI 곱하기 이제 인간 지능 시대에 대한 책에 대한 설명과 요약을 좀 해줘.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거기 이제 몇 줄로 정리를 한 게 선진국의 경우 이제 60% 정도는 직업에 인공지능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툴을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말하자면 그 부의 빈부의 격차 같은 격차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사실은 제가 약간 갈등을 했던 게 뭐냐면 안 읽었는데 읽은 척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야 이런 일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어떤 서머리라든지 핵심적인 요약 방법들 과거에 어떤 대학의 조교라든지 또는 비서들이 했던 역할들을 이제 챗GPT 인공지능이 충분히 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 기업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은 이 챗GPT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파운데이션, LLM이라고 부르는 모델인데 LLM 갖고는 아주 복잡한 건 하긴 어려워요.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LLM을 대화형으로 쓰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LLM을 바닥에 깔고 그걸 마치 함수처럼 호출하다가 자기네 기업에 맞는 용도로 많이 만드는데, 그러니까 밑에 하나 있고 서비스를 하나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서비스 중에 가장 많은 형태가 이제는 챗봇입니다. 과거의 어떤 상담원의 어떤 역할을 대신해주는. 예.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서브원은 이 기업의 운영 자재를 취급하는 MRO 기업이다 보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시스템 개선에 상당히 큰 영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취급 상품만 무려 100만여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이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생성형 AI 기술로 고도화된 프로그램들을 이제 개발, 이제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서버는 뭐 수천 개의 협력사, 수만 가지 상품에 대해서 트렌드와 실적 데이터의 분석 자동화로 고객사별 이제 카테고리 상품 전략을 최적화하고 있는데, 팩트 베이스의 인사이트가 확보되니까 협력사와의 협상에서도 의사결정을 좀 더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게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AI가 이제 분석한 구매 솔루션을 영업 조직에게 이제 제공해서 매출 증대까지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정확한 어떤 그 니즈라든지 또는 그 소비의 패턴 같은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함으로써 네. 손실을 줄이고 말하자면 효율적인 측면을 굉장히 그 중요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핵심을 보게 되면 데이터를 방대하게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빨리 보는 거예요. 사실 사람도 할 수는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인력을 너무 투입해서 할수 많은, 있죠. 그렇죠. 인력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럼 적기가 아닌 거잖아요. 데이터하고 시간의 문제를 적기에 맞춰주는 거. 이게 서버원이 이제 추진하고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투입돼서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여름 상품이 가을쯤에 분석이 끝나버리면 이건 안 완전 되는 빵이잖아요. 거니까. 그때 또 어디 쓰겠어요? 네. 정확도를 위해서는 자료의 양이 많아야 방대해져야 되는데 작은 자료를 가지고 빠르게 분석했을 때는 정밀도가 떨어질 수 있고 방대한 양의 분석을 하게 됐을 때는 시간적인 어떤 그 딜레이가 생기니까 그런 두 가지 문제를 다 인공지능이 해결해 줄 수 있다. 맞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각 나라별의 어떤 특징들, 그것이 뭐 지역적인 특징도 있을 수 있고 문화적 특징이 있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표준화시키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로벌 공급망 대응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데이터 갱신이 계속 발생하는데, 데이터 갱신을 AI로 자동화하게 되면 뭐 월별, 분기별 시장 가격이나 공급업체 뭐 물량, 뭐 비용, 물류 운송 이런 것까지도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영업적으로는 영업 생산성이나 뭐 비용 절감, 매출 증대에도 기여가 되고, 구매 관점에서는 업무 생산성 증대되기도 하지만 이제 구매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까지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 어떤 지역은 어떤 물품들이 주로 소비가 된다라는 네. 것을 이제 빨리 그 네. 데이터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효용성도 역시 증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인공지능 기술 덕분에 서버원의 서비스가 단순 구매 대응을 넘어서는 고객 맞춤형 상품 제시 서비스를 이제 진화하게 된 겁니다. 요청을 받고 나서 그때 어떤 구매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에 연결고리가 있다라면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이제 진화하게 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서버는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CS 상담 내용을 데이터로 정리, 분석해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구매, 영업, 운영을 비롯한 전 조직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고요.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기업 경영 시스템을 개선한 사례가 또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죠. 편의점들은 너무 많은 물건을 갖다 놔도 안 되잖아요, 미리. 또 언제 뭐가 떨어질지 뭘지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과거에는 이걸 수치 기반으로 엑셀 같은 걸로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AI가 그걸 예측을 해요. 온도가 변하고 있고 구름이 이동하고 있고 이쪽 매장에서 뭐가 떨어졌네. 그럼 좀 있으면 여기 떨어질 것 같아. 그럼 그거가 예측량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점주들이 따라오는 거죠. AI 예측 기반으로 해서 발주 미리 하기도 하고, 고객들도 챗봇, 개별 거래에 대한 수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고객 상담을 1대1로 주기가 어려운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근데 여긴 챗봇을 도입하게 되면 그냥 1,000원, 2,000원짜리 물건 사는 고객한테도 챗봇이 붙하고 상담해 줄 수도 있고, 네. 편의점만 가봐도 여러 군데 AI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 교수님 책에서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이해가 되는군요. 말하자면 소비자가 주문하지 않아도 물건이 배송되고 자동으로 결제된다. 궁극적인 거래의 끝은 그런 것 같아요. 먼저 갖다 주는 거. 띵동 하고 해서 문을 열었더니 생수가 배달됐습니다. 생수가 다 떨어진 걸 어떻게 알았지? 자, 이렇게 우리 삶의 어떤 변화와 그 편의성을 이제 이야기해주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면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발전상 효과적인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봤다라면 사실 그 이면에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두되는 부정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몇몇 TV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논쟁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기도 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제인 ESG만 갖고 이야기만 해봐도 먼저 E가 환경이잖아요. 네. 근데 인공지능이 이제 E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고민거리가 많은 게,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나 하드웨어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게 계속 많은 전자재 폐기물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친환경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저만의 이제 고민인 게 습관적으로 요즘에 AI를 자꾸 물어보는데 간단한 건 일부러 네이버나 구글을 계속 물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 제미나이라고 하는 구글 AI랑 그냥 구글 검색 엔진에 물어볼 때
간단한 걸 물어봤을 때 재미난 애가 먹는 에너지가 10배가 더 높아요. 그만큼 냉각수도 많이 소비가 되고 실제 산소 발생량도 평균적으로 모델마다 다르지만 5배 정도로 보고 있어요. 지금 환경학자들은. ESG적인 측면에서 이는 아직까지는 사실 많이 풀리지 않은 부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인공지능을 제 가장 최근에 최애하는 장난감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그렇게 사용되면 안 되는 거군요. 전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라고는 봐요. 근데 그 다양한 시도가 나중에 좋은 어떤 사회적인 가치로 연결되면 좋은데 이제 그 포인트를 다 찾아내야 되겠죠 우리가. 편리한 만큼 우리의 어떤 환경을 파괴하는 측면도 강하고 부작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그 인지하고 넘어가야 된다. 예.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S를 놓고 봤을 때 가장 걱정되는 거는 저는 사람들의 일자리나 노동 환경에 대한 이슈예요. 함께 생활하는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환경들이 다 중요한 건데 국가마다 다르지만 50에서 70%의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일자리 감소 쪽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이 줄어드는데 이거에 대한 대응책이 있냐? 예를 들어 상담사를 내보낼 거야. 그래서 뭐 직무 재교육을 시키거나 다른 쪽의 보직으로 전환을 해주느냐? 이런 거에 대한 안전망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왜 몇몇 유럽 국가에서 이제 로봇세 같은 이야기도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굉장히 네네.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도 로봇세 기계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기업인들이 굉장히 갸우뚱하고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이게 법인세랑 뭐가 다르냐고 자꾸 물어보시고. 그런데 왜 기계 숫자가 늘어날수록 네. 세금을 더 내나 뭐 이런 거죠. 근데 단순히 보면 이런 거예요. 너가 100명의 상담사를 고용해서 일을 시켰을 때는 기업에서 수익이 안 나도 법인세를 안 내도 100명이 소득세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 100명이 나갔어 나 한 명만 남고 그럼 얘도 일을 하는 거니까 얘 소득세를 그럼 나한테 내야지. 그게 또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납득이 되네요. 정부가 도둑의 개념이 아니라 이게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또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어떤 사회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기업이 일정한 세금을 통해서 말하자면 보상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기존에 없던 세제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마 기업들의 저항은 있을 거지만 저는 전차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이 이제 G인데 G 측면에서 가장 걱정되는 거는 저는 보안이에요. 개인정보 보호 문제. 특히 인공지능이 뭐 텍스트건 뭐 음성이건 그림 같은 걸 학습을 시키는데 그 출처는 다 인간에서 기인하고 있거든요. 내가 남겼던 뭐 블로그 자료, 내가 찍어서 올렸던 소셜미디어 사진 이런 걸 긁어다가 학습시키는 건데 개인을 익명화시켜가지고 학습시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네. 근데 이미 많은 사고가 터진 걸 보게 되면 개인 익명화가 안 된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의학적인 것만 물어보다 보기에는 갑자기 특정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설명하는데 그게 실제 존재했던 사람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익명화 덜 된 케이스에서 보안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생체인식 부분이 사실 이게 애매한 부분인데 생체인식이 산업적으로 써먹을 때 많이 있거든요. 사실 공항 검색도 통과할 때도 요새 네, 다 이 그렇게 출입국도 되고 다 하잖아요. 생체로 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생체인식 기술이 가장 발전한 국가가 중국이에요. 국가에서 그런 어떤 문화를 펼쳐놓고 데이터가 많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많이 거래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유독 생체인식 기반의 AI 쪽 사업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중국에 가면 CCTV가 워낙 많고 이 안면 인식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사람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잘 잡아내요. 그래서 CCTV 기반으로 안면 인식을 해가지고 범위 특정을 잘 하는데 그건 이제 긍정적인 케이스지만 부정적으로는 이제 원래 보이스피싱 범죄가 있었는데 네. 딥페이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화상 통화를 하는데 보이스피싱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중국에 실제 발생했던 범죄를 보면 사장이 전화한 것처럼 해서 급한데 송금할 거 있으니까 보내. 직원도 불안하니까 영상 통화하자 그래. 이거 꼼짝없이 이건 진짜 우리 직장 상사인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이렇게 했던 사고들이 많이 터지고 있어요. 예전에 그 딥마인드라고 하는 구글에 있는 그 인공지능,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알파고를 만든 그 회사에서 이제 윤리위원회를 두고 자신들의 기술에 있어서의 어디 선까지 이제 허락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걸 이제 내부적으로 굉장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안전장치가 분명히 있어야지만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아주 효율적인 도구를 우리가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그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게 되는군요. 인공지능 쓸 때 사실 걱정하는 게 이거잖아요. 내가 물어보는 게 저기 넘어가서 학습에 쓰이지 않을까. 진짜 상당수의 인공지능은 옵션이 있어가지고 꺼놓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정말 이게 컸다고 해서 걔네들이 약속을 지킬까? 근데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 서버까지 찾아가서 미국에 찾아가서 확인할 수 없잖아요, 이게. 제가 우연히 뭐 어떤 상품 하나를 검색하고 나면 그 상품에 대한 관련 상품들이 그 광고가 엄청나게 뜨는 걸 보면서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를 속속듯이 다 알고 있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기업 자체가 이걸 악용하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정말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 되지 않을까.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제 앞으로 좀 더 어떤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입안하고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중요성이 더 나온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러한 인공지능의 부정적 측면에 대처하고요,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해집니다. 역시 ESG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 저는 AI에 관련해서 어떤 전략 포트폴리오를 다시 좀 짜보면 좋겠어요.
기업은 의사결정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단계마다 어떤 구성하는 위원회, 결정하는 요인, 절차 같은 게 세밀화돼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AI 프로젝트가 이런 ESG적인 예를 들어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녹아 들어가 있는지 체포 상담사를 만들 거야. 그럼 여기에 정말 환경 측면에서 어떤 긍정적인 거나 부정적인 거를 평가하는 팩터가 있는지 또는 소셜 측면에서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나 노동환경 변화의 문제 측면에서 측정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한 절차가 있는지 이런 게 절차화되어 있어야지만 기업이 바뀌는데 아직은 AI 도입 전략을 짜는 초창기다 보니까는 이런 게 굉장히 회색지대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절차나 요소부터 다시 한번 뒤집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이 인공지능의 어떤 철학과 세계관에 대한 측면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군요.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미래 사회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어떤 기업의 요소가 바로 앞서 이야기하신 ESG와 이제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키워드로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교수님도 이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시는지 그리고 동의하신다면 미래 사회의 인공지능과 ESG의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관계를 맺게 되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ESG 측면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ESG가 데이터나 몇 개의 보고서로만 판단할 수 없는 문제다 보니까는 굉장히 방대하게 빨리 판단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잘만 학습시키고 편향을 제거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 기업, 우리 작은 사회의 이익을 떠나서 전체 생태계나 좀 큰 틀로 의사결정해주거나 가이드를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게 되면 그린워싱 같은 문제도 많이 사라질 것 같고요. 네. 또는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생기는 뭐 일자리에 대한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까지들도 그 요소 안에 잘 고려가 되게 되면 좋은 쪽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의해서 뭐 직원들이 직장을 잃는다거나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역설적으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들을 뭐 재교육시킨다든지 새로운 어떤 취업의 어떤 방식을 만들어낸다든지 또 환경 오염에 대한 것들에 대안을 또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방식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장기적으로 가능한 게 가장 우리가 어려웠던 게 일례로 ESG 측면에서 기후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시나리오 이런 것들은 사실 예측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워낙 방대한 이야기들이니까. 기상청 잘 안 믿잖아요. 근데 최근에 연구들을 보게 되면 이제 학자들이 AI를 기후 환경 시나리오 개발하는 데 쓰기 시작했어요. 아니, 진짜 깜짝 놀란 게요. 네. 최근에 기상 예보 어플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날씨 예보를 시단위로 또 분단위로까지 해주는 게 10분 후에 비 올 확률 90%. 근데 진짜 10분 후에 비가 와요. 예, 이제 그렇게 어떤 단기적으로 마이크로하게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아주 거시적으로 지금 만약에 A라는 자재를 B라는 자재로 바꾸거나 제대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탄소 문제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거 한번 계산해 보려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절차도 길고 이런 것들을 AI가 의외로 굉장히 잘 시나리오화 시켜서 한 3가지 케이스가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서울시가 지금 뭐 1000만 정도 인구인데 자동차가 서울로 진입할 때 만약 통행세라는 걸 새로 만들 거야.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 것 같은지. 우리가 몇 년도까지 탄소 배출량을 얼만큼 줄이려고 해, 지구의 기온을 0.5도 정도 내리려고 해라는 어떤 목표치를 주고 나서 인간 활동의 다양한 측면들을 집어넣고 자 그렇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건 뭘까라고 하면 그걸 다 계산을 해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런 기후변화는 사실 기후학자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얘기하려면 도시학자도 들어와야 되고 행정도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네. 다 자기 영역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합산이 잘 안 되고 자기 영역의 목소리를 자꾸 내다 보니까 또 싸움이 자꾸 났던데 네. AI는 다 알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뭐 지능의 레벨이 인간보다 떨어지는 건 맞는데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다양한 고요소가 있는 걸 판단할 때 대안 같은 거 뽑아볼 때 굉장히 잘 나오죠. 우리가 어떤 자기 분야에만 한정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체를 어떤 그 예상을 하는 이런 어떤 오류에서 벗어나서 이 인공지능이 모든 분야를 다 학습한 뒤에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정확도를 가지고 이제 답을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잘못 써서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져야 될 걸 AI한테 맡겨놓게 되면 독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의 편향성이나 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잘못 판단했던 것들을 AI한테 중립적으로 물어보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게 됐을 때는 이제까지 인류가 풀어내지 못했던 많은 새로운 해결책을 AI를 밟고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터미네이터가 나타날까요? 저는 나타날 확률도 있지만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터미네이터는 AI 스스로가 스스로 자각을 해가지고 인간을 공격할 확률은 별로 없고 어느 사회는 악당, 나쁜 사람들이 있으니까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만들 수는 있어요. 음모론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데이터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네. 인공지능이 이제 세계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하다가 네. 인간 자체를 이 행성에 일종의 바이러스로 인식하는 순간 네. 박멸에 들어갈 있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박멸하려면 물리적이나 뭐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AI한테 기본적으로 공격에 대한 판단권을 줄 거냐 안 줄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도 이걸 좀 고민하고 있는 테마긴 해요. 근데 상당수의 국가가
실제 공격하는 액션 자체는 항상 인간의 선택으로 남겨놓으려고 해요.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엔 저런 게 있었어요.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가 시속 180을 밟았을 때 카메라가 얼굴을 인식해서 운전자 AI가 판단해요. 감정 판단해가지고 얘가 분노 상태나 흥분 상태면 속도를 떨어뜨려요. 100으로. 아, 왜 그 졸린지 아닌지 판단하는 네. 거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중에. 근데 얘가 만약 응급 상황으로 감정이 판단돼 공포심을 느끼고 있어. 그러면 놔두는 거예요. 병원 가는 걸 수도 있으니까 지금. 아, 누군가한테 추격당하는 걸 수도 네. 있고. 이걸 자동차 회사하고 논의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일단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당장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 작업이긴 한데 네. 문제는 그런 판단, 굉장히 인간의 목숨이나 그런 게 달리 중요한 판단인데 AI가 대신해준다? 이건 다른 판단도 AI한테만 맡길 소지가 있다. 그럼 그 끝에 이제 막 순차적으로 오는 게 결국 도미노가 다 넘어지게 되면 터미네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선택과 판단 책임은 인간의 몫으로 계속 좀 나아뒀으면 합니다. 네. 결국은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인간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쳐다보느냐,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제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같은 핵무기라도 어떤 나라가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전쟁의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전쟁의 억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듯이 바로 인공지능도 바로 미래의 그러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김성균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서본과 함께 SG 다음 달에 7화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과 의견을 갖고 계신지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즐거웠습니다.